예술인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부 진행을 맡은 저는 충북예총 사무처장 명계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신희 교수님의 위드 코로나 시대 예술의 대응과 회복력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저희가 사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했을 때는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회복한다는 의미였는데 저희가 다시 또 변이 바이러스가 와서 조금 더 이제 마이크를 조금 더 내려 아니 가까이 예, 잘 들리시죠? 네. 예, 그래서 사실 지금 방역의 그 지침들이 조금 더 이제 강화된 상황이 있지만 어차피 저희가 생각해도 앞으로도 계속 변이가 나오더라도 그냥 코로나하고 같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 위드 코로나 시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 예술과 회복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 기회에 그동안의 상황을 조금 정리하면서 이제 저희 예술계에서 어떤 부분을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제 문제 제기는 이건 이미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전 인류가 완전히 이제 외면할 수 없는 문제가 결국은 기후 위기죠.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라는 문제는 이제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고, 특히 이제 예술계에서 이런 기후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술이란 또 이런 기후 위기라는 사회에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저희한테도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위기라는 상황이 사실은 모든 인류가 처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술계에도 저한테는 부과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세계화가 후퇴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해부터 외국 여행을 거의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일종의 그 지역을 재발견하는 이런 계기가 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 국내 여행들이 굉장히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라고 아시죠? 그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가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다가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 국내 여행으로 그 에어비앤비가 이전보다도 더 활성화됐다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새롭게 예술 주제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도 주로 해외 오케스트라 연주가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거의 다가 국내 오케스트라로 하게 되면서 오히려 국내 예술인들을 더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 이 세계화의 후퇴라는 것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문화 다양성에 대한 후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해부터 굉장히 첨예한 이슈가 됐던 아시아 혐오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런 혐오라든가 이런 폐쇄적인 상황 속에서 맞게 되는 이 문화 다양성을 후퇴하게 만드는 이런 지점들도 저는 사실 예술계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더 좁게 예술계 내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본다면 일단은 작년에 이어서 여러 가지로 가장 크게 제기되는 게 공연장을 완전히 개방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미술관, 박물관을 또 계속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관람객 수가 완전히 줄어들었다는 거, 이런 식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 시대의 문화 정책의 패러다임도 저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 공간이나 예술단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 중국 예술인들도 다 같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온라인 콘텐츠가 완전히 부각이 된 상황에서 과연 온라인 콘텐츠로 여러분이 기존에 해왔던 예술 창작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다양한 그 차원에서의 어떤 환경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공연을 하고 어떻게 전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역 지침이 따라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제 그동안 잃어버린 관람객을 어떤 방식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그 예술 경영 입장에서 저는 이제 예술 경영을 하는 입장이라 실제로 관객이나 예산이나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현재 국제교류 진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문화부에서 하는 이 국제교류 사업도 사실은 지금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한 모순이죠. 이제 국제교류라는 것은 실제로 양국 간의 어떤 예술가의 교류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마저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책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새로운 모델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저희 예술계 내부에서도 굉장히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그 사회 환경을 보면은 어차피 언택트 시대라는 것은 이제는 고정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 AR이나 VR 또는 메타버스, 그 다음에 NFT 뭐 이런 기술 환경 속에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이런 창작 활동들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큰 과제이기 때문에 예술계 내부에서도 이런 변화에 대한 노력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 방안들을 모색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 문화예술계 대응들이 어떤 형태로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계도 온라인 콘텐츠를 먼저 보냈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회의도 하고 학술대회도 하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됐고, 그 다음에 정부로서는 실제로 이제는 문화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이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그러니까 디지털 정책 방향으로 지금 선회를 하고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정책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면 이제 저희한테 가장 닥치는 문제는 뭐냐면 바로 저작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사실 이제 인천에서 그 학술 대회를 했는데요. 그 학술 대회의 한 강연자가 이 박물관에서의 메타버스라는 그런 사례를 들면서 해외 사례를 들었다가 그게 그냥 알고리즘에 저작권 허락을 안 받고 썼다는 게 이렇게 뜨게 되면서 갑자기 중단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온라인으로 많은 그 뭐 학술대회는 상업적인 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온라인 콘텐츠를 사용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바로 이런 저작권 문제가 걸리게 되고 바로 이런 점에서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고 문화부에서도 이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모든 것이 폐쇄가 됐기 때문에 정말 이 아무런 문화예술 활동을 전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온라인으로 이런 접근성을 강화하게 되면서 문화부가 일단은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공연 예술이나 시각 예술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이런 그 플랫폼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 시대가 열렸다는 것도 저희는 예술계에 굉장히 큰 이 화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그 많은 국민들이 문화 향유 기회를 준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나마 예술을 접속하는 방법을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전 세계적인 양상이고요. 그러면서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도 더 빨리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례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결국은
이제는 프랑스도 또는 우리나라도 전 세계도 예술 향유 방식을 현장 중심에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돌아간다기보다는 온라인을 이전하는 이런 그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공연을 본다는 거 절대로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공연이라는 것은 현장성과 그리고 직접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경우도 이 작품의 오리지널리티, 그러니까 원본성이라고 하죠. 그런 오리지널리티를 중시하는데 디지털 이미지로 작품을 본다는 게 과연 예술 향유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쟁점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프라인의 예술 향유 방식과 온라인의 예술 향유 방식이 결국은 병행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으로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많은 예술가들과 이론가들 그리고 예술 경영학자들이 모여서 많은 그런 고민을 하고 이 연구를 하는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뭐냐면 한마디로 예술계에서 그동안 온라인을 어떻게 이해할지, 그 다음에 또 예술에서 기술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부감이 많아서 특히 많은 예술가들이 그 현장성이라는 것이 예술의 기준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큰 거부감을 보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건 좀 굉장히 수그러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경험의 문제 그러면서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지난해에 미술 분야에서는 미술 시장이 온라인에서 굉장히 호황을 이룬 이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올해까지는 또 미술 같은 경우는 NFT라는 미술 시장의 이런 호황 속에서 미술과 공연 예술이 이 존재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즉 공연 예술은 비물질적인 것이고 이 시각 예술은 어떤 그 작품이라는 물질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그 대응이 달라야 된다라는 이런 논쟁도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여기 사례는 이제 약간 박물관을 먼저 들었는데요. 이제 국제박물관 협회에서의 문제, 그 다음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아예 코로나 시대의 미술관을 온라인으로 완전히 본격적으로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대구미술관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좋은 장점도 있다는 것을 제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점에서 새로운 연대를 할 수 있다는 실천적인 시도를 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미술관이라고 해서 이것도 저는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변화라고 보는데요. 이제까지는 예술에 참작하는 예술가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감상하는 관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많은 일반인들이 오히려 예술의 그런 문화 생산을 하게 되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들만의 새로운 미술관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페인에서 나온 것인데 이름은 코로나 미술관인데 온라인상에서 누구라도 코로나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올려서 그들만의 미술관을 또 만들게 된 이런 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예술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즉각적으로 이 시간과 그리고 그 실태 조사를 하는 이런 움직임, 또 유럽의 박물관 네트워크는 아예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정보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런 작업이 있었습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나 유럽에서는 축구 경기하는데도 마스크 쓰지 않고 완전히 소리 지르면서 전부들 관람을 하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인지 그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 공연계에서는 굉장히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바에는 공연을 안 하겠다라는 입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렇게 제한을 한다면 공연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그 입장을 세웠고 프랑스 역시도 5,000명이 이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는 아예 공연을 안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정부가 거의 100%를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대응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점은 저희하고 좀 다르긴 하죠.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원 보이스 캠페인이라고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 객석수만큼의 그 티켓 비용을 국가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또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스스로는 이런 위기 시대에 예술가가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지 또는 예술의 역할이 과연 있을지 이런 질문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예술의 의미를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예술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효용성을 갖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예술은 어떤 절대적인 그런 그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무슨 돈이 된다거나 또는 뭐 집값이 오르는데 도움이 된다든가 뭐 이런 효용성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통 예술의 본질적 혜택 또는 본원적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예술이 이제는 도구적 가치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도구적 가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술을 통해서 어떤 그 효과가 나는가라는 이제 파급 효과에 대한 얘기인데 특별히 사회적 영향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회적 영향이란 뭐냐면 어떤 예술 교육을 했더니 청소년들의 그 학교 폭력 문제가 굉장히 감소됐더라. 또는 어떤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했더니 또 그 많은 암 환자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갖게 되면서 그 투병 생활에 더 많은 의지를 갖게 됐더라. 이런 식의 변화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화예술 교육 사업들이 사실은 이런 그 도구적 혜택에 더 비중을 둔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많은 문화예술 교육 사업들이 최근에는 뭐 예술 치유라는 것을 특화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들어가 보시면은 아예 예술 치유 팀이 있어서요. 예술 치유에 해당하는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거기서 집중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술 치유는 실제로 병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예술 치료하고는 다르고요. 예술 치료라는 것은 거의 의사들이 이런 진단을 내리고 임상을 하는 이런 개념이라면 예술 치유는 훨씬 더 예술 자체의 본원적인 어떤 그 체험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국방부에서도 문화예술 교육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전에 그 예술 교육을 군 부대에서 해봤더니 실제로 어떤 효과가 나타났냐면 그 탈영률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그 군 복무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됐다라는 것을 국방부에서도 그걸 체감을 한 거예요. 그 변화를. 그래서 아예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문화예술 교육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문화예술 교육 정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실 이제 문화부에서 어떤 그 실험을 했냐면 법무부와 문화부가 MOU를 맺어서 소년원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런 시도를 처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소년원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그 아이들에게 낙인 찍는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년원이라는 이름을 안 쓰기로 하면서 다 학교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소년원이 각각의 학교라는 이름으로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안산에 경기도 안산은 거기에서 우리는 예술학교로 하겠다라고 해서 안산은 소년원 이름이 예술학교였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무용이라든가 연극, 그 다음에 대중음악도 있었고요, 미술도 있었고 소년원 안에서 아이들에게 원하는 장르의 예술 교육을 시켰는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은 자존감이 생기는 것부터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자신을 존중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다른 제소자의 그 아이들하고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그리고 어떤 소통 문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자존감 때문에라도 자신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바로 이런 지점 때문에 사실은 예술이 위기의 시대에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러면서 예술의 회복력을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예술가의 존재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은 독일에 지금 이제 그만뒀죠.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는 어떻게 위기 시대에 예술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런데 거의 저희 나라에서는 예술가의 지원 사업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오히려 코로나로 인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예술가의 역할을 국가가 이렇게 호출하는 게 아니라 예술가도 빨리 지원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어서 저는 조금은 당연히 지원하는 건 맞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국가가 예술가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있고 그리고 우울증에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심적 고통이 있기 때문에라도 예술가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로서는 지금 저희가 어려운 시절이지만 이 시절이기 때문에 예술의 회복력 이것을 어떻게 사회 속에 제공할 것인지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테면은 여기 보시면은 옛날 그 좀 이게 20세기 일이죠. 1994년 3년일 텐데요. 그 유럽에서 보스니아 전쟁 때 그 사라예보의 그 세계문화유산인 도서관을 폭격으로 완전히 망가뜨려놨어요. 그랬을 때 이 한 첼리스트가 인간의 이런 끔찍한 그 광기에 어린 전쟁에 반대하기 위해서 첼리스트가 연주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피스 콘서트라는 것은 다니엘 바레보임이 실제로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콘서트를 열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왔죠. 그래서 DMZ에서 분단의 아픔을 위한 평화 콘서트를 열었고요. 그 다음에 요요마 같은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가 방역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던 미국에서 이 백신을 맞는 보건소에 가서 혼자 자기가 아무에게도 어떠한 그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그 백신을 맞는 그 현장에 가서 첼로를 연주를 했죠. 그래서 많은 의료진에게 용기를 주는 예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저는 예술의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은 여기 그 머스 커닝햄 같은 이 현대 무용가도 사실은 이 머스 커닝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디서든 극장이 될 수 있고 어디서든 춤을 출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춤을 추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다른 작가들 다른 경우도 피아노를 오히려 극장에서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아노를 치지 않는 이런 퍼포먼스를 거리에서 한다든가 또는 요셉 보이스 같이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기존의 예술 작품을 뛰어넘는 일을 한다든가 예술가들은 이런 시도를 하죠. 근데 이것이 결국은 예술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저는 의지의 욕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백남준이 결국은 이 머스 커닝햄이나 이제 모든 예술가들을 다시 불러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1984년이라는 이 작품을 1984년 1월에 이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술은 사회적으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런데 또 예술가의 고민은 뭐냐면 그 고민을 극장의 무대 위에서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미술관에 전시를 해도 거기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은 뭘 고민했냐면 어떻게 하면 많은 관람객과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것이 결국은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기술에 대한 여러분이 어떤 약간의 좀 경계심을 갖고 있다든가 또는 온라인이라는 것이 여전히
원래는 그 현장의 예술이 최고고 온라인은 부수적인 거다라고 해서 2차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저는 오늘 조금 그 생각을 바꾸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테면은 역사적으로 많은 예술가들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보다 더 많은 관객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가운데 이제 백남준을 얘기를 했지만 이제 21세기에 오게 되면 에릭 휘테커라는 미국의 작곡가가 진짜 인터넷으로 전 세계의 70여 개국의 합창자들을 단원으로 모아가지고 인터넷에서 이것을 이제 실제 무대에서 이거를 노래를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저는 이제 제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예술은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예술의 그런 본원적인 가치, 정말 그러니까 효용성을 뛰어넘는 그 예술의 본래적 가치가 바로 도구적 가치로 환원이 돼서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끊임없이 더 많은 사람하고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방식을 현장성을 고집해서는 현장에 온 사람밖에는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기술 매체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지금 인터넷을 통한 예술까지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이 목표가 다르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테면은 이제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 나온 건데요. 소파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소파 페스티벌을 보면요. 결국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음악 페스티벌을 열게 되면서 많은 그 일반인들도 참여하는 이런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저는 프랑스에서 좀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그리고 지금도 프랑스의 제 제자가 거기에서 머물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소식을 많이 접하는데요. 진짜 프랑스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게 정부가 아주 엄격하게 방역 대책을 하는 바람에 통행 금지 시간이 6시였대요. 그런 시절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는 것을 훨씬 더 저희보다도 본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집에서 즐긴다 또는 소파 페스티벌 이런 것들을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온라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의 예술은 온라인, 오프라인이 나란히 같이 사이좋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지점을 놓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전체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예술계도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요즘은 저는 지난해부터 오히려 경제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기술 산업에 대한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예술이라는 것이 너무 무력해요. 여러분도 인정하시겠지만 예술이라는 게 너무나 그 사회 변화에 대응을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나 역사적으로 많은 예술가들은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예술을 저는 만들어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그런 지점이 굉장히 저는 약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예술계의 변화를 더 얘기해야 되지 않나. 자, 그건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 바뀌는데 예술계가 바뀌는 게 없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예술의 사회적 역할이라든가 또는 예술과 기술 결합에 대한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저는 너무 논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전체 사회 변화에 대한 관심 속에서 예술계의 문제를 바라보자라는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다음 주에도 또 제가 무슨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게 될 것인데요. 예술계의 생태계가 바뀌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프라인은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축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이 본격적으로 된다면 온라인에서의 생태계가 어떻게 오프라인하고 연결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거와 상관없이 온라인만 따로 갈 것인지 이런 지점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이제 앞으로는 모든 예술의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온오프라인이 병행이 되면 사실 관람객 개념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람객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온라인으로 공연을 하면 사실은 이미지로 그 관람객들이 우리를 만나지 현장에서 만나는 거가 굉장히 어렵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관람객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바뀐다라는 지점이 저희한테는 또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이 충북 예술인 대회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온라인에 대한 이해를 조금 좀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제안입니다. 1080i에다가 480i인데 괜찮을까요? 오프라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로 이해를 해왔어요. 그런데 출력 녹화 설정은 온라인 자체로 비디오 출력이 문제인 거죠. 존립할 것입니다. 비디오 그래서 출력이 문제인 거죠. 이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온라인 다운 같은 컴포트 경우는 유형이 뭔지 가장 아세요?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 그 접속자 수, 유튜브의 접속자 수를 보면 그리고 온라인의 스쿼즈하고 고스란히 렛터박스,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1600 최근에는 이날치의 그 이제 물론 관광 차원에서 제공된 영상이지만 2억 가장자리 뷰를 넘겼다는 것만으로도 보면 미세경 온라인의 비력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이거를 알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은 일단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누구나 다 연결된다는 그런 지점이죠. 자, 그렇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날치를 온라인으로 본다는 의미는 뭘까요? 일단 그것은 그거를 기본적으로는 현장에서의 체험의 의미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체험은 오프라인 공연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술관에 와서만이 원래 그 작품, 그러니까 오리지널한 작품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온라인으로도 미술관 온라인 콘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럴 경우 결국은 온라인 콘텐츠는 일종의 정보나 지식의 차원에서의 체험이 되는 거고 오프라인은 그야말로 현장의 체험으로 이제 나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전에 이날치를 몰랐던 사람 당연히 많은 사람이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온라인을 통해서 2억 뷰가 넘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알게 됐다는 거죠. 일단은 그런 지식 차원에서 알게 됐고 정보 차원에서 알게 됐다는 것은 그 다음 단계를 기약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통 예술이 이렇게 멋질 수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 예술이 이전에는 굉장히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립돼 있었다면 이런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모티베이션을 주는 차원에서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그래서 예술에 접근을 하기에 좀 더 용이한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 저는 온라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라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오히려 온라인에서는 임팩트를 주는 쪽으로 연출을 하고 다시 가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임팩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게 되면서 그 전통 예술 또는 어떤 분야의 예술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저희는 오히려 지식과 정보 체험의 그 도구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는 그것을 먼저 많은 사람이 알게 된다면 실제로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이고 실제적인 관람객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굉장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라는 것은 오프라인을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오프라인하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1차적인 흥미와 그리고 1차적인 지식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은 콘텐츠로 다시 가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치 같은 경우도 그냥 공연을 그대로 옮겨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서울 시내를 보여준다든가 이런 식의 새로운 가공을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온라인 콘텐츠라는 것이 훨씬 이 접속이 용이한 것으로 1차적인 지식과 정보 차원에서의 접근성이라는 목표로 이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오게 만드는 이런 효과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에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관람객을 현장에서 만나는 거 아니면은 현장과 이제 브랜디드된 그러니까 믹스가 된 현장과 온라인이 믹스가 된 이런 형태로 만나는 방식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미크로폴리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이 스위스에 있지만 이제 프랑스계의 세계적인 건축가죠. 베르나르 쭈니라는 이 건축가가 프랑스 파리에 국립과학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라빌레트라고 있는데요. 그 라빌레트의 건축 구조물이 있는데 그 건축 구조물에서 컨셉을 딴 것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 이번에 많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들이 문을 닫았어요. 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루브르 같이 거대한 것이 문을 거의 1년을 문을 닫았거든요. 거기는. 근데 그걸 보니까요. 정말 저 루브르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건물인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닫게 되면 정말 그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프랑스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이 미크로폴리 사업을 본격화했는데 이것은 이 디지털로 모든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든 명품 명화들 그리고 모든 세계의 피카소 미술관에 있는 피카소 작품들을 전부 다 디지털로 해서 그것을 디지털로 체험하게 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미술관을 이제 프로젝트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심지어는 농촌까지도 이것을 제공을 해서 어떻게 하면 디지털로 보다 더 많은 국민에게 예술을 접근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만들었고 이제 더 이상 제 생각에 그래요. 앞으로 거대한 오페라 하우스를 지을 것인가 또는 거대한 규모의 미술관을 지을 것인지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미크로폴리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저희한테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연장도 저는 거대하게 지을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스튜디오를 지어서 가상 공간에서의 공연으로 대체하는 그런 온라인 공연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베를린 필하모니 같은 경우는 디지털 콘서트홀을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공연장이라는 것이 이제는 스튜디오로 해서 가상공간 공연을 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희가 좀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오스트리아의 린츠에 있는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미 예술과 기술 결합을 미디어 아트센터로 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나라에 없는 게 미디어 아트센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술가들이 가장 원하는 건 어떻게 하면 많은 관람객을 만나게 할 것인가요. 저 역시도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예술과 기술의 결합을 저의 예술 철학으로 저는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 앤 테크놀로지라는 주제로 저는 예술사 공부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미디어 아트 센터를 만들자는 얘기를 굉장히 정부에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예술가들이 사실 온라인 콘텐츠가 지금 상황에 더 당황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디어 센터 같은 경우를 거치면서 만약 코로나 시기를 맞았다면 이 예술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이에 유럽이나 이런 데는 온라인이 훨씬 더 용이하게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벤자민 젠더가 영국인이면서 이제 보스턴에 있지만 이런 그 짧은 영상으로 그 집안에 있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인터넷으로 불러서 오페라를 한 3분짜리를 짧게 이렇게 만든다든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온라인 프로그램이 진짜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익숙하게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는 창작 방식도 바꿀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시는 거는 네덜란드 댄스 티어터에서 단원들이 자기 집에서 각각 그 무용을 하면서 이것도 아주 쇼타임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그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이선희라는 그 첼리스트가 첼로땡이라고 해서 유튜브로 상당히 조회수가 많아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가볍게 대중음악을 하는 이런 식의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도 클래식 음악을 알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보시는 바와 같은 이날 씨의 사례이고 그러면서 결국 기획 공연들 그러니까 가상 온라인 기획 공연들이 유료화가 되는 상황에 지금 이르고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플랫폼들이 그동안 생겼고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메타버스를 이제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이런 시도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온라인과 플랫폼이라는 지점들은 계속해서 나아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관람객 개념에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관람객 개념에서 제가 코로나 미술관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머스커닝님이 그랬거든요. 무용수가 꼭 그 프로페셔널 무용수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무용수가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일반인도 자기가 춤을 추는 것이지 꼭 일반인이 엘리트 무용수만큼 잘 출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예술을 내적으로 그것을 동화하게 만든다면 누구라도 예술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일반인들이 스스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패러디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이 관람객이라는 개념을 이제는 참여 주체자로 바꾸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 명화를 패러디를 하면서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나왔고 이런 일반인이 한 패러디를 가지고 이렇게 전광판에도 전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시가 꼭 그 미술관만이 아닌 형태로 지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FT 시장이라든가 이런 그 경우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온라인 콘텐츠의 장점은 연결이 용이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콘텐츠는요 공연 작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미술 작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능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그것은 콘텐츠를 가공을 해서 지식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이런 형태인데 특히 미술 같은 경우에 널 위한 문화예술이라는 프로젝트가 아주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사업성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예술 인구를 늘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봐서 결국은 메타버스까지 얘기한다면 결국 이런 생태계에서 이런 새로운 그 문화 향유 형태 그리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유통의 방식들이 저는 온라인이라는 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또 삼육자님이 말씀하셔서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할 때 강연을 마치고 간단히 질문이나 또는 코멘트를 하실 수 있다면 또는 코로나 시대에 많은 중국 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의식이라든가 또는 나름대로 공유하고 싶은 경험이라든가 저는 이런 것이 있다면 잠깐 얘기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분이라도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를 갖다 드리면 어떨까요?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온라인 시스템으로 좀 전환이 돼야 되는데 우리 예술인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정책과 같이 이 지자체에서도 같은 그런 시스템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런 것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단기간에 풀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단계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경영대학원에 있고요. 제가 문화예술 경영학과에 있는데 저희 학생들은 대부분이 다 예술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아니면 문화재단 같은 정책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근데 그들이 다 바빠요 지금. 그런데 특히 이제 예술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냥 일단은 막무가내로 유튜브를 열었더라고요, 본인이. 그래서 자신의 단체를 알리는 일을 일단은 했더라고요. 조회수가 적더라도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닌 데는 아예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온라인이라는 거, 제가 얘기한 건 그런 거거든요. 온라인으로 그대로 스트리밍 하듯이 공연을 그대로 올리거나 전시회를 그대로 찍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라인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비관람객을 만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연장에 오는 사람은 이미 관람객이잖아요. 그렇지만 온라인은 예술을 전혀 들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 콘텐츠가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염두에 둬서 콘텐츠로 가공하면서 이야기를 만들고 자기 단체를 드러낼 수 있게 스토리도 짜고 이렇게 전달하는 게 많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례를 제가 찾고 있는데 일대면은 틱톡을 이용해서 15초짜리 동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식을 바꾸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정책적인 대응에서는 저는 많은 이 지자체의 지원 기구들이 스튜디오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스튜디오를 먼저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는 전주문화재단에 가서 전주문화재단이 급하게 팔목예술극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거기서 다시 또 이런 코로나 시대에 예술인들을 위한 그 강연과 토론회를 거기서 촬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온라인 콘텐츠라는 그 방식에 대한 제작 사례, 그다음에 실제로 그 단체들하고 같이 그런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두 번째 단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용 플랫폼, 예술계의 전용 플랫폼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활동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행사를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신 대빈 여러분과 우리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바쁜 시장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우리 이상천 제천시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시정 충북도지사님을 대신해서 도문화예술 산업과 임병윤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전원표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상원 도의원께서는 바쁜 일정으로 일부에 참석하셨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천시의회 특별위원회 문예랑 연구회 대표 의원이신 이정희 의원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제천시의회 특별위원회 이영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천시의회 특별위원회 이재신 의원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제천시의회 특별위원회 주영수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예총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식 충북예총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예총 회장단과 감사님을 단체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 번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현호 부회장님, 박현영 부회장님, 김명동 권역부회장님, 신재훈 권역부회장님, 최일중 권역부회장님, 박정미 감사님 한꺼번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태주 충북건축가협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병 충북국악협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오윤숙 충북무역협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유재원 충북문인협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 참석하셨습니다. 장일봉 충북미술협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나기철 충북 사진작가협회 부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 참석하셨습니다. 안종원 충북연극협회 부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의 연극 회원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윤기혁 충북 연예예술인 총연합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모 충북음악협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11대 시군 예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우식 대산예총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단양예총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다음 오해자 보훈예총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입니다. 다음은 이종철 영동예총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입니다. 강희진 음성예총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봉동남 증평예총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철 진천예총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입니다. 진은성 청주예총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 참석하셨습니다. 최대영 충주예총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힘든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를 훌륭하게 준비를 해주고 주관해 주신 유필상 제천예총 회장님과 또 회원 여러분 그리고 공연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상으로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 초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충북예총 회장님이십니다. 우선 인사 말씀드리기 전에 올 한 해 어려웠던 예술인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술인대회를 하고 마무리를 줄 수 있게끔 이 자리와 또 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든지 이런 허락해 주신 우리 도의 이병헌 과장님과 또 특히 이상천 제천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반해서 이게 허락이 안 됐으면 오늘 우리 예술인들이 다 얼굴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감사하다는 표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술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2년의 물리적 시간은 코로나 블루라는 잿빛 하늘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했습니다. 비대면의 상황 속에 예술계는 더 직격탄을 맞았고 많은 예술인들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 가보지 않은 길을 걸으며 마음의 생채기를 견뎌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나간 시간을 경험으로 변화의 가속력을 가져야 하는 모멘텀의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견뎌낸 적응력이 있기에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예술의 장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예술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충북 예총의 조화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술의 아름다움의 가치는 인식의 강도에 달려 있습니다. 단지 아름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표현하려는 기술과 지식, 현실에 대한 어떤 태도, 그 모든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술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불가능한 것에 대한 도전이며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갈구하며 예술의 혼을 불태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술의 아름다움을 보려면 같은 가치와 경이로움을 공유해야 합니다. 결국 예술은 나눔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눈 흔적들로 이야기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통해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 예술로 소통할 수 있는 첫 새로움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충북예술의 화합과 성장뿐 아니라 예술인, 도민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즐거운 수단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모두에게 더 넓은 영감의 장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에게 축하와 성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대회를 준비해 주신 제천예총 유필상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을 비롯한 각 협회의 회장님, 각 시군 예총 회장님, 먼 길을 마다않고 달려와 함께 해주신 예총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시준 지사님, 그리고 이상천 제천시장님, 배동만 제천시장 의장님을 대신해서 오신 이정인 시의원님, 그리고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로 활동하시고 계시는 지역구가 제천이십니다. 전엄표 도의원님, 그리고 기타 특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북 예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건승하십시오. 예술 안에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 충북예총 회장. 충북 예술인 대회를 제천시에 유치해서 주관하신 제천예총의 유필상 회장이십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설도 며칠 전에 지냈는데 눈이 많이 내려서 길이 또 나빠지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서 오늘 이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1년 동안이나 미뤄왔던 예술인 대회를 오늘 이 약속된 장소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사실은 마음이 많이 편치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이 행사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응원과 협조에 힘입어서 조용하게 시작해서 조용하게 마무리를 잘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군 각지에서 어려운 걸음 해주신 충북예총 김경식 회장님과 각 협회 10개 협회 회장님 그리고 11개 시군 예총 회장님과 임원진 회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상천 시장님이 자리 함께 해주셨고요. 전원표 도의원님도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문해랑 연구회의 내분 의원님들도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면서 길을 쭉 오시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변에 산이라든가 나무라든가 바위, 물 등이 사실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그림인 듯 사시사철 예술인 이곳은 내륙의 바다라고 하는 청풍호반입니다. 잠시 머물러 가시는 시간이지만 여러분께서 힐링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제청 예총 회원 여러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필상 제천예총 회장님의 환영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제천시 이상천 시장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제33회 충북 예술인대회 개최를 축하드리고 특히 우리 제천을 방문하여 주신 충북의 예술을 짊어진 예술인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늘 행사를 개최하여 주신 우리 김경식 충북예총 지회장님, 유필상 제천 지회장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제천예총 소속 홍민기 미술회장님, 박경자 국악협회장님, 박영기 사진작가협회장님,
김명자 문인협 회장님, 최일준 영국협 회장님, 또 최장민 음악협 회장님, 이동수 연예인 작가 연예인 협회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술 안에 우리는 하나다라는 슬로건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슬로건이라서 앉아서 예술은 하나다, 우리 안에 하나다라는 의미가 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예술에 대해서 어떤 좀 말을 하기가 좀 제가 예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언급은 안 하는 걸로 하고요. 다만 충북 어려운 가운데에서 충북 예술을 지켜주신 우리 예술인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아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또 이왕 제천 오신 김에 일정을 보니까 내일 아침에 청포호 케이블카를 타실 걸로 되어 있는데 청포호 케이블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일단 구글 평점이 4.5입니다. 4.5. 댓글만 제가 봤더니 4,600여 개가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단연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고요. 통영이 구글 평점 많이 따라왔더라고요. 4.4인데 댓글은 960개가 달려있더라고요. 그걸로 해결된 평가는 곤란하지만 청포호 케이블카에 올라갈 때에 올라가고 나서의 반전의 매력이 꼭 시장에 얘기했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안 돼서 지금 한참 10월 22일 날 출렁다리 개장을 했는데 지금 25만 153명이 들어왔더라고요. 이건 아주 데이터가 딱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나라 수십 개의 출렁다리를 완전히 그냥 제압한 옥순봉 출렁다리도 참 이쁜데 아마 시간이 안 되실 거라 생각하고 다음번에는 일부러 시간 내서 가족 단위로 한번 꼭 다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철의 아름다운 풍광을 예술인 여러분 사진이나 문학이나 여러 분야 미술이나 이런 여러 분야의 어떤 그 영감을 받아서 예술로 승화시키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저녁 만찬도 맛있게 드시고 아주 좋은 것만 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천 제천시장님께서 축사를 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바빠서 불참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충청북도 이시종 도지사님께서 격려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대동을 해주실 우리 또 도의 많은 문화예술 산업 행정을 이끄시는 임병윤 도 문화예술 산업 과장님께서 대동을 해주시겠습니다. 임병윤 과장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 산업과장 임병윤입니다. 예술 안에 우리는 하나, 사실 이 이상 더 좋은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제33회 충북예술인대회, 지금 우리 국민들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데 이 예술인대회 개최하는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지사님께서 작성하신 그 격려사를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을 마무리하며 충북의 예술인들이 다 함께 자리하는 제33회 충북예술인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164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경식 충북예총회장님, 6.13 제천예총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바쁜 가운데 참석해 주신 그 이상천 제천시장님, 우리 그 충청북도 지금 현재 그 예산실장을 맡고 계신데 전현 부도위원장님 참석해 주셨고요. 또 그 제천시의 그 이정인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있습니다. 특히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그 우수 예술인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 공로표와 감사표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예술인 여러분, 올 한 해도 여기 계신 예술인 여러분들께서는 충북의 전통과 특색, 그리고 예술원이 이끈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와 축제로 많은 도민에게 잊지 못할 큰 감동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렸던 올해의 문화예술 행사는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도민에게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위축된 문화예술계가 활기를 되찾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2022년 이민년에는 코로나19의 험난한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서 충북의 문화예술계가 다시금 활력을 되찾고 지역 예술인들이 예술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끼를 발산하며 더 많은 무대에서 더욱 왕성하게 활동하길 소망합니다. 모쪼록 오늘 예술 대회가 여러분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술운과 창작 열기를 재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도민의 풍요로운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33회 충북 예술인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7일 충북도지사 이시정 대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기영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 과장님께서 이시종 시사님의 격려사를 대독해 주셨습니다. 제천시의회 이정임 위원께서 여러분께 축사를 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오늘 2021년도 제33회 충북 예술인 대회를 개최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배동만 의장님께서 오셔서 좋은 말씀을 전해야 되오나 오늘 충북 지방 의회 의장단 회의가 있는 관계로 문해랑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대회를 개최해 주신 충북예총 김경식 회장님 그리고 제천예총 유필상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에서 이 대회를 개최해 주셔서 더욱 이 자리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 충북 11개 시군 예총들 간의 소통과 우리 충북 지역 발전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자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 우리 이상천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문예랑 연구회는 4명의 의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재신 부위원장님, 또 주영숙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함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문예랑 연구회에서는 우리 제천시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 용역 최종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 이 자리가 하나가 되시고 늘 소통하시면서 예술인들의 발전을 기원드리고 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3회 충북예술인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천시 의회 문예랑 연구회 이정임 의원님의 축사를 들으셨습니다. 자, 공로회 영동예총 지회장 이종철 귀하께서는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에 임하지 않은 공이 크므로 그 뜻을 이 회에 담아드립니다.
2021년 12월 10일 충청북도지사 이시정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일 문화예술상은 과장님께서 수여해주고 계십니다. 자, 혹시 뭐 꽃다발 준비해서 예 건네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과 우리 회장님 앞쪽 보시고 잠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보 카메라 또 감독님들 카메라가 많을 때는 중앙에 있는 카메라 보면 되겠죠? 두 분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범원 한국예총회장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주희 국악협회 사무처장님 앞쪽으로 나와 계십니다. 공로회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충청북도지회 사무처장 오주희, 위부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예술문화행정가로 국악협회 충북지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예술 행정 능력이 타의 모범이 되어 그 공을 높이 기리고자 이 회를 드립니다. 2021년 12월 10일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범헌 축하드립니다. 공동회를 김경식 총예총회장님께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꽃다발로 준비하시면 지금 전해주셔도 괜찮고요. 먼저 시상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미자 사무국장님, 자, 두 번째 공로회입니다. 한국문인협회 충북지회 사무국장 이미자, 위부는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예술문화행정가로 한국문인협회 충북지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예술 행정 능력이 타의 모범이 되어 그 공을 높이 기리고자 이 회를 드립니다. 2021년 12월 12일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범헌, 한국예총회장상이 되겠습니다. 자, 오희 국장님 앞쪽으로 나와주시고요. 세 번째 공로회가 되겠습니다. 소속은 한국예총 진천지회 사무국장이신 오희인, 위부는 201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예술문화행정가로 한국예총 진천지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예술 행정 능력이 타의 모범이 되어 그 공을 높이 기리고자 이 회를 드립니다. 2021년 12월 12일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범헌 축하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경식 회장님 꽃다발 전해주시고요. 꽃다발 받으시면 네 분이 함께 잠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원래 세 분의 예술인이 아닌 분들께 상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호명은 해드리고 차후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가 주식회사 NET의 이태희 회장님, 주식회사 일진건설산업의 신민철 대표님, 그리고 금성개발 주식회사의 송기호 회장님께 우리 김경식 회장님께서 감사패를 또 추후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수 예술인 시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충북의 예술문화 발전을 물론 소속 예총과 협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오신 분께 드리는 우수 예술인상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호명하는 분들은 앞쪽으로 나와주십시오. 충북 건축가협회 임준형님, 국악협회 박혜진님, 무용협회 이재란님, 문인협회 이장희님, 미술협회 전상관님, 사진작가협회 김동형님, 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이애경님, 음악협회 박광우님. 이상 호명되신 분들은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충북 건축가협회 임준형님 앞쪽으로 한 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수 예술인상 수상자입니다. 충북 건축가협회 임준형, 위부는 훌륭한 예술 활동과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 예술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시는 물론 충북예총 모든 예술인의 귀감이 되었기에 그 뜻을 이 회에 담아드립니다. 2021년 12월 10일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충청북도연합회 회장 김경식, 김경식 회장님께서 직접 전달을 해주고 계십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건축가협회 임준영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국악협회 박혜진님이십니다. 역시 우수 예술인상이죠. 충북국악협회 박혜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혜진님께도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의용협회 이재란님, 중국의 우수예술인상 충북의용협회 이재란, 역시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보내주시고요. 이어서 이장님, 자, 우수예술인상 충북문인협회 이장기,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김경식 회장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상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어서 미술협회 전 상관님, 우수예술인상입니다. 충북미술협회 전 상관님, 역시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자, 이어서 김동형님, 자, 우수예술인상 충북사진작가협회 김동형님, 역시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김동형 선생님. 자, 이어서 연예예술인 충연합회 이애경님, 역시 우수예술인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음악협회 박광우님, 올해 우수예술인상 충북음악협회 박광우, 역시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자, 꽃다발 전해주시고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촬영 시간 될 테니까요, 여러 컷 많이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예총 시상이 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타시게 돼서 5분씩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상자, 자, 지역 예총 시상입니다. 우수 예술인상 괴산 예총 이금용, 이분은 훌륭한 예술 활동과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 예술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시면 물론 충북 예총 모든 예술인의 귀감이 되었기에 그 뜻을 이 배에 담아드립니다. 2021년 12월 10일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충청북도연합회 회장 김경식, 축하드립니다. 김경식 충북예총 회장님께서 첫 번째 우수예술인상을 이금용님께 드렸습니다. 이어서 신영애님이십니다. 우수예술인상 단양예총 신영애님,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보내주시고요. 이어서 보은예총의 하유정님께 세 번째 우수예술인상을 수여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이수민님 앞쪽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번째 우수예술인상 영동예총 이수민님, 역시 내용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음성예총의 정기섭님, 음성예총의 정기섭님, 역시 우수예술인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회장님 가운데 서셔서 잠시 촬영해 주시고요. 꽃다발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자, 우수예술인상 먼저 회사 단양, 보은, 영동, 음성예총의 5분께 상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또 5분 모시겠습니다. 제천예총의 조호선님, 증평예총의 이재균님, 진천예총의 이승백님, 청주예총의 성낙훈님, 충주예총의 박효구님, 이상 5분의 수상자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선님, 이재규님, 이승백님, 성남훈님, 박효우님의 순서입니다. 먼저 제천예총의 조호선님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호선님 한분에 전달해 주시고요. 우수예술인상 제천예총 조호선, 이분은 훌륭한 예술 활동과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 예술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시면 물론 충북예총 모든 예술인의 귀감이 되었기에 그 뜻을 이 회에 담아드립니다. 2021년 12월 10일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충청북도연합회 회장 김경식, 축하드립니다. 조호선님. 자, 이어서 이재규님, 우수예술인상 증평예총 이재규님,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해주시고요.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천예총의 이승백님, 우수예술인상 진천예총 이승백 역시 축하드립니다. 공로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어서 청주예총의 성남군님이십니다. 우수예술인상 청주예총 성남군 역시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이어서 박효근님, 자, 10번째 우수예술인상 충주예총의 박효근님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김경식 회장님께서 시상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가운데 서시고 이어서 그러면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도현 전업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충북 예술인 여러분들께서 제천에 이렇게 오신 거에 대해서 정말 환영하고 오늘 행사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우리 그 도 의장님이 오시면 축사를 하실 텐데 도 의장님이 안 오시고 안 오시면 저한테 축사를 대신 해주라고 그랬으면 제가 얼른 나와서 축사를 할 텐데 축사를 안 시켜주는 바람에 제가 마이크를 뺏었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달라고 했는데요. 잠깐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도의에 들어가서 바로 도의원을 하면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이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모두 들여다보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18년도부터 2년간 상반기 동안 제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도에 가서 보니까 우선 우리 도지사님께서 지난번에 도지사 공약이 뭐였었냐면 문화예술 관련 예산 우리 충북도 예산 대비 2%를 확충하겠다라는 게 우리 도지사님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들여다보니까 1.6% 조금 넘고 1.7%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지사님 이거 약속 지키십시오 해가지고 2%까지 끌어올려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져온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 있지 않습니까? 공연장 만들고 이런 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2%를 맞춰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순수 우리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2% 맞춰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그 예산이 한꺼번에 확 올릴 수가 없어서 계속 차근차근 올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2%가 안 되는 걸로 내년에 제가 올해 예산이 얼마가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과되고 난 다음에 또 확인 들어갑니다. 2% 안 되면 또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충북문화재단에서 집행하는 여러 가지 공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많이들 하시죠? 네, 근데 이걸 또 들여다보니까 청주권하고 비청주권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청주권에 무려 80%가 예산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0%가 10개 시군에서 이걸 나눠서 가지고 가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나머지 시군들은 사실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가 너무 빈약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건에서 같이 심사를 하게 되면 아니 저쪽 영동 보은 이쪽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청주권이 낫겠습니까? 청주권의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가 훨씬 많고 또 그리고 퀄리티도 더 높죠.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청주권에서 가져가죠. 10개 시군은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5대5로 맞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도저히 5대5는 못 맞춥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6대4로라도 맞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맞힌 거 확인하니까 7대3까지 맞췄더라고요. 근데 올해 맞힌 거 보니까 올해 6대4까지 맞췄어요. 잘했죠? 네, 감사합니다. 이거 근데 여태까지 아무도 이걸 어떤 의원도 이걸 갖다 지적한 적이 없어요. 이게 지적 안 했고 이거 그냥 청주권에서 80% 다 가져가고 20% 가지고 10개 시군에서 다 가져가는데도 누구도 지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커터제를 만든 겁니다. 6대4로 꼭 맞춰라 커터제를 만든 겁니다. 그래 커터제가 돼가지고 앞으로 계속 6대4는 갈 거예요. 그 대신에 그러면 청주권은 그러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청주는 그동안에 그러면은 청주권을 뺏어가지고 20%를 저쪽에 보태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청주 계신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늘어나는 예산만큼 그걸 나머지 시군으로 줘라. 근데 청주권은 일단 늘어나진 않겠지만 고정으로 그 정도는 가져가고 그동안 적게 가져갔던 10개 시군에서 나머지 예산을 좀 확충되는 예산만이라도 그쪽을 배정을 해라. 이런 취지로 이렇게 그 예산을 배정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 여기 제가 그 충북의 문화예술 관련 관계자분들께서 다 오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네, 제가 내년에 또 도연을 하게 되면 우리 지사님이 약속하신 거 2% 플러스 더 할 겁니다. 2.5%까지. 그 충청남도하고 전라도 보니까 2.5% 이상 그러니까 도 전체 예산 대비 2.5%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문화예술 관련 그 예산이 나가더라고요. 집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는 너무 이게 그 예산 너무 짜게 우리 지사님께서 주시는 바람에 많이 문화예술 관련 계신 분들이 배고프실 텐데 저희들이 내년부터 또 9년부터 제가 또 도연이 되면 2.5%까지 꼭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마칠까 합니다. 오늘 제천에 오신 거요 환영하고 오늘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제천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제천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담은 글 자다시 낭송을 올리겠습니다. 마중 김명자 눈물이 나도록 아름다운 날 바로 오늘 당신을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내 생에 오늘처럼 또 있을까요? 햇님이 찡긋이 눈을 감고 바람도 살금살금 지나가고 기적소리 산 위에서 포복하는 오후 당신을 만나 당신 덕분에 참 많이 행복합니다. 오늘은 내 일생 최고의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주대배 우리 이보람님의 연주를 듣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에릭사 피자국의 주대회 나는 너를 원해라는 아주 사랑 가득한 마음이 담긴 연주곡이었고요. 자, 두 번째 곡은 여러분들 10월에 오는 멋진 날이라는 노래 잘 아시죠? 그 김동규 씨라든가 많은 성악가 가수들이 즐겨 부르는데요. 이 곡은 원래 노래 가사가 있는 작품이 아니라 연주곡이 오리지널이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연주곡으로서 이 곡을 듣게 되겠습니다. 세레나데 투 스프링인데요. 우리 이 보람님의 두 번째 연주로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특이하게 스윙 재즈풍으로 편곡해서 약간 경쾌한 느낌으로 들었던 세레나데 투 스프링, 여기에 가사를 붙인 게 10월에 오는 멋진 날. 네. 자, 12월에 오는 멋진 날에 우리 충북의 훌륭한 예술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사해 주시죠. 이정도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타이틀곡 사이사이라는 곡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잠시 코로나로 주춤하고 있는 신인 가수 이정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제가 작년에 참 감사하게도 KBS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네, 거기 도전 꿈의 무대에 2번 출연을 했었는데 사실 거기에서 불렀던 노래를 부를까 하다가 시간 관계상 딱 한 곡밖에 못 부른다고 해서 제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흡하지만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그 아침마당에 걔가 너였군요. 근데 사이사이는 무슨 뜻이에요? 어디 사이사이는 뜻이에요? 친구 사이, 뭐 연인 사이, 뭐 이런 이제 그냥 사이사이가 아니고 이제 악센트를 줘서 사이사이. 아, 리듬감 살아있는 멋진 곡이겠군요. 자, 가수 이정도 씨 사이사이 박수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도 씨의 무대 이정도입니다. 자, 제천 강강술래 시작해 볼까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강